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해 20여일 만에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17명 신규 확진인데요. 일단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숫자는 적긴 한데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가 서울 같은 경우엔 4명 중에 2명, 그리고 네. 경기도는 이제 3명 중에 1명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현재 이제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네. 발생하고 있고, 이제 리치웨이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치웨이가 아직 어디서부터 감염원이 시작됐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예. 최초로 감염자를 인지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94명에 이를 정도의 예.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깜깜이 환자 1명이 관련된 확진자들이 얼만큼 많을지는 항상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그 깜깜이 환자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전국으로 어디서든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신규 확진자 수가 90명,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가 이제 지역 감염도 그렇고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해외 입국자 관리는 좀 비교적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단기 체류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검역 단계에서 이제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비교 철저하게 되어 있고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강제 추방을 한다든지 격리 거부를 하시는 분도 추방한다든지 비교적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분들을 다 거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하게 되는 행정적인 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일단 불효불급한 아주 긴급하지 않은 입국이라면 비자를 좀 제한해서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한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좀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선제적인 입국 제한 같은 조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또 이미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예.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는 비교적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그 장기 체류인 내국인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한 3만 명 정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관리 부담이 꽤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에서는요,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관광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돼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일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상시에 좀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아마 이제 그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과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서 접촉자로 분리해서 자가격리 중이셨는데 예. 아마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 우울 증상이 좀 심해져서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우울증 또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이 격리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또 완치가 되고 나서도 이런 심한 우울증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례도 전에 있었고요. 예. 네. 또 해외에서는 뭐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과로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중환자를 다루면서 우울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되신다든지 지금 격리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셔서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지원단을 이미 운영해서 예. 1339를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먼저 스스로 도움을 좀 청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격리 중이신 분이나 이제 확진자를 치료할 때
뭐 열이 납니까, 뭐 기침과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이렇게 그 심리적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예, 뭐 예. 불안이나 우울감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서 좀 고위험 격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심리 상담하고 좀 연계하는 예. 그런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도 좀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구로구 온수교회 목사 부부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앞서서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확진자가 이 교회를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이게 또한 이 양천구 탁구발의 M차 감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그 7일 날 예배를 다녀가서 관계되신 분 34분이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에 방역 수칙을 모두 다 준수하셨고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아마 이 당시에 목사 부부를 비롯해서 음성이기 때문에 접촉자로 따로 격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아마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확진되신 사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복지관 확진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장하고 관련된 이렇게 연결된 전파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7일뿐만 아니라 14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지금 다시 모두 검사를 진행 중이라서 예.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대전 상황 굉장히 그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대전하고 충남 논산에서 확진자 3명이 밤사이에 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 쪽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발 확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제 요게 전주 쪽으로 이제 여고생 아마 다들 기억나실 텐데 5분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대전 확진자분과 5분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주에서 확진 판정 받았고 또 주말에는 익산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게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적으로 보면 대전에서 그 아래로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결국에는 N차 감염의 전파가 아닌 것인가, 이 고리를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 방문 판매 업자분들이 이제 전주에 방문하면서 여고생과 한 5분 정도 식당에서 이렇게 겹쳤는데요. 아마 식당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고요. 예.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5분만 접촉해도 이렇게 쉽게 전염이 일어날 수 있고 아직 대전의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대전 분들이 쉽게 이제 언제든지 전주도 가시고 뿐만 네. 아니라 수도권은 뭐 언제든지 또 전국이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된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빠르게 아주 쉽게 이렇게 전파가 일어난다는 걸 봤을 때 보다 좀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이제 전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조금 증상이 의심되고 그런 분들은 좀 선별 검사를 좀 조기에 받으시고 예. 평상시 이제 방역 수칙 준수를 잘 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병상 부족이 걱정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입퇴원 기준을 변경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전부터 계속 아마 임상 진료 현장에서는 그런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CR 검사를 2번 연속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퇴원이 가능한데 예. 증상 다 좋아졌는데 계속 PCR에서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나와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그 입퇴원 기준에 예. 대한 거고요. 중환자실 입퇴원 기준.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 중환자 치료,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환자분들은 가급적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를 보게 하자. 그리고 중증이 예상되는 환자들만 입원을 시키자는 거고 어떤 환자를 기준으로 입원시킬까는 그동안에 3천여 명의 환자 기본 임상 데이터와 그다음에 임상 치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 전문가적인 제안을 한 것이 되겠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생활센터를 보다 좀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수도권, 대전과 같은 중부 지역
또 호남이라든지 또 예. 영남 지역 이렇게 아마 추가적으로 상시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초기에 뭐 처음에 30명 정도 확진자가 경증 환자가 나왔을 때 30명을 위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야 될까 약간 조금 네.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도 누적되고 있고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좀 보다 효율적인 병상 순환을 위해서 입퇴원 기준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경증 환자를 기준하는 거는 뭐고 또 퇴원하는 그거를 기준하는 거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을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병의 경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고 그다음에 산소 치료를 중단하고 3일 이상 지나서 좋아지면은 이 사람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지표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기에는 쉬운데 네.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이분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또 어떤 산소 포화도라든지 뭐 혈압을 재고 뭐 체온을 재고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 예. 좀 숙련된 의료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현장에서 매뉴얼이나 예. 지침 같은 임상 지침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신속하게 분류해서 이제 경증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중증 그 음압병상으로 보낼지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하다가 좀 중증으로 조짐이 보일 때 바로 또 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중증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신 분들은 아직 격리 해제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임상적으로 추가적인 중환자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은 예. 다시 경증 생활치료센터에서 보다가 격리를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이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병원에서의 한정된 중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병상 부족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이제 입퇴원 기준이 변경될 것이다. 뭐 요거 이제 저희가 알아봤고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최근 2주간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도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항체 검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7월 중순 이후에 10세 이상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데 이 항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문가 예각에서는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주장도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어떤 방역적인 시급성에서 약간 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체 검사 개인적으로는 자체가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깜깜이 환자 방역망에서 놓쳤지만은 감염이 어느 정도 방역망 밖에서 일어났는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항체 검사를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항체 검사에서 항체 보유율, 감염을 앓은 국민들이 몇 % 되는지 알면은 조금 예. 우리가 방역망에 밖에서 놓친 환자들이 많았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이상의 정보를 이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조금 추가적인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깜깜이 환자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규모가 이제 좀 상당히 될 텐데 예. 어느 만큼 될 것인가 이제 그 정보는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비용도 적으면서 비교적 정확한 검사 방법 같은 걸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예. 대상 인구를 선택할 때도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의 어떤 감염률을 보려면 이제 대표 표본이 필요할 것이고 예. 어떤 사회 인구학적인 변수, 뭐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뭐 직업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 뭐 클럽이나 주점을 갔다든지, 아니면 다중 노출이 많은 뭐 이렇게 배달하시거나 대중교통에 근무하시는 어떤 직군별로 볼지, 뭐 예. 이런 항체 검사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역에 뭐 종교별로 봐가지고 교회 잘 나가는지, 예. 뭐 소규모 모임을 자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이제 방역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지 항체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검사 설계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감염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5천만 명 중에 현재 12,500명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면 한 4,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 물론 이제 지금 8,000명 대상으로 할 때는 이미 감염된 사람을 제외하고 할 텐데
아마 이제 8,000명 중에서 과연 이제 몇 명이 이제 항체 양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배 감염이 높다. 그러면은 8,000명 하면 한 20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제 많이 감염이 됐다면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기초 재생산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1% 미만의 감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생산 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따라서 대상 선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항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 항체 검사를 좀 선제적으로 도입한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항체 검사의 효율성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지금 알려진 바 스페인에서 뭐 5%,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도 방역을 좀 느슨하게 했는데도 한 7.4% 정도 항체 양성률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게 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근데 뉴욕에서는 좀 어떤 직군별로도 좀 추가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대중교통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체 양성률이 조금 높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전체적인 국민의 항체 양성률, 우리가 방역망으로 찾아내지 못한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는 어떤 확진자에 미치는 요인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양성이 나왔지만 이번이 3월에 걸린 걸까 아니면 5월에 걸린 걸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어떤 우리 방역망 밖에서 발생 정도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얼만큼 잘 준수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감염률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이제 조금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체 검사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